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참패로 끝난 엑스포 유치 실패, 세계적 망신거리가 된 잼버리,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까지 돌이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대통령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고서야 허둥대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대통령을 오판하게 만듭니까? 단순히 정보력이 부실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소통 구조의 문제를 봅니다. 아무도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들을 귀가 없는데 말에 무엇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소통이 꽉 막히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절단납니다. 용기 있게 말하는 참모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참모를 싹 바꿨지만 역시 그럴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싹수가 놀았습니다. 벌써부터.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해드리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현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우리 스픽스의 이장님, 정기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하기 전에 먼저 이장님,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동시 접속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놀랐는데요. 제가 출연하는 시간이 안 나와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지만 김영욱 교수님을 비롯해서 네 분 나오셨는데 3만 명 돌파될 때 순간적으로 눈물이 질끔 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3만 한 900명, 290명까지 이렇게 찍었던데 3만 102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특히 정치본색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스픽스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언론으로 다가가고 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꿈의 숫자라고 생각했던 동시 접속 2만 명 돌파 자축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이렇게 3만 명 동시 접속 신기록을 달성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100만 정어리 우리가 점프 운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증가세도 가파르더라고요. 정기환 대표, 평소 한 1, 2천 명 정도 하루에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4천 분씩 그렇게 들어오고 계세요. 한 3, 4천 명씩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서 참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특히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독 보도를 한 건 아니지만 보도가 나간 뒤에 저희들이 후속 취재를 통해서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좀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고 또 정치본색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조력을 하자, 이런 것들이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구독자가 62만 명이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63만 명 만들어 주셨고 또 지금 63만 9천 명인데 오늘 64만 명 되면은 2주일 사이에 구독자 2만 명, 평소 늘어나는 증가세보다 훨씬 더 많게 요즘에 이렇게 만나는 분마다 스픽스 구독 많이 권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쌍화차를 소개해 드렸는데 엊그제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품절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했던 게 거의 다 판매가 돼서 오늘
방송 중에 아마 재고가 소진될 것도 같은데요. 지금 스픽스몰에서 공장에 바로 재생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12월 15일에 새로 생산된 따끈따끈한 제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송 도중에 완판 처리가 되면 바로 사전 예약 주문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주문제로 돌아가면 12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쌍화차 드시고 아주 건강하게 이번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보시면 또 좋은 것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기환 대표, 스픽스몰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예, 뭐 이미 회원이 한 2만 명 가까이 됐고요. 또 판매량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늘어서 저희들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성원 잊지 않고 좋은 방송으로,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상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소통 구조 문제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무도 몰랐어요. 119대 29 이렇게까지 엑스포 유치 대참패를 맛보게 될 줄은요. 더군다나 투표 전에 몇몇 언론들이 박빙이다, 뭐 49대 51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만 쓴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썼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정보를 누군가 흘린 거죠. 어디에서 흘렸겠습니까? 용산에서 흘렸겠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건 뭐 미국 농구 스코어도 아니고 119대 29가 뭡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대국민 사기극이죠. 이것만 그랬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들은 다 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혼날 거야. 그런데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보고를 도대체 어떤 놈들이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나라 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만 속보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짓일까요? 오늘 탄핵을 하는데 탄핵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러면 방통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서 방통위를 굴러가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국회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국회를 무시해도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사표를 수리했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만 안진걸 소장, 네. 표결이 원래 오후인가요? 예,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수리를 할까요? 제가 지금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취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뭐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나왔고, 아니다 이동관이 최근에 언론 장악을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에서 화가 나서 경질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경질이다? 예. 뭐 지금 제가 취재 보니까 여러 설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상황을 봐야 돼. 수리하면 탄핵이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돼서 방통위원장이 잘못했던 거에 대한 국민적 책임을 묻고 언론장악 같은 불법 위헌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이동관 탄핵한 건데 기습 사표 제출하고 배경이 어찌됐던 그리고 얼른 또 검토도 없이 바로 수리해가지고 탄핵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이동관 못지않은 제2의 방송장악 기술자를 또 보낼 거다. 뭐 이런 이제 평가나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정권은 모든 행동이 국민들 뜻과는 반대로만 간다.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기술을 부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비평할 수 있겠습니다. 경질?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현주 의원?
글쎄요, 뭐 그런 뭐 일각의 생각이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뭐냐 하면 그냥 꼼수인 것 같아요. 꼼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이 이슈, 언론의 자유 자체가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피하자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아까 일부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또 이동관을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다시 임명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벌써 이게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놓고 이거를 갑자기 갑자기 철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이 이제 허를 찔린 것처럼 아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하죠.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공무원이라든가 관료들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탄핵을 하려고 발의를 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필리버스터 했다가 철회했다가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또 피하고, 그 다음에 그때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다시 사이쇼를 하면서 지금 보면 꼼수, 어쨌든 이게 사의를 실제로 해서 이 수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하게 해서 이 방통위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친화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들로 하여금 이게 이동관이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든 선거 때까지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또 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다시 또 문제가 돼서 또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사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절대로 총선 전에 이 방통위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요,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네.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자, 신인규 변호사. 지금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죠.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일단 직무 정지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본인이 그때부터는 사표를 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 지금 구조로는 방통위원회가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5인 구조가 돼 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이동관하고 이상인 방통위원 두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임명을 안 해버렸으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민영화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 스톱 되는데 당장의 민영화 작업도 못할 거고,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걸 직무 정지 상태로 놔두면 방통위가 선거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거니 지금 그러면 아예 이동관을 바꾸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또 다시 지명을 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만 탄핵안이 의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되는 것처럼 일단 탄핵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사의를 표명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도 스톱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동관 위원장의 저도 꼼수 이거는 사퇴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에 대한 장악에 욕심을 놓지 않겠다.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도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또 국민의힘이 철회하면서 한번 탄핵을 무산시키는 또 꼼수를 벌렸거든요. 저는 그 꼼수의 연장선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가 맞고요. 거기다가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면은 부위원장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사실상 기능을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동관 위원장이 뭐 항명성으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각을 세우면서 뭐 물러났다라는 썰은 있지만은 전 그건 하나의 썰에 불과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통해서 방통위의 기능 상실 이걸 막기 위해서 꼼수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딸랑이를 내려보내가지고 방통위에 대한 장악을 이어가겠다. 저는 명백한 그 의도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저는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나서 좀 정부가 그래도 기조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기대도 없었지만 한번 지켜는 봤었는데 또 청와대 수석 인사나 정책실장 인사를 보면은 그대로 딸랑이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의 맥락에서 보면은 방통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딸랑이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동환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을 탄핵 회피한 꼼수로 보고 있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적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도 들립니다. 그건 탄핵 요건이 되는 거죠. 정기환 대표,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의 표명을 했고 공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뭐 저렇게 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표 수리를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 저렇게 신속하게 원내대표가 나와서 의견 표명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민주당이 현재 탄핵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미 판정성을 했다고 이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가결시키면 현재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의 여러 가지 행태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법 위반이 명백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낸 것 같고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물러났다. 그러면은 야당이 이겼고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이제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느냐. 탄핵될 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난달에도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려고 하다가 필리버스터 때문에 중단이 됐다면 그 시점에 하지 않고 왜 이 시점에 했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 의심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YTN을 유진기업에 매각하고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엊그저께 그것이 부결이 되고 난 뒤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면서 정치 기자들이 많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서는 방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YTN 매각을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이게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을 방통위에서 결정할 때는 5인의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체제에서 지금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법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이걸 추진했다가는 나중에 직권남용의 문제에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바로 걸리는 거죠. 본인이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동관은. 그러면 이동관은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했을 수 있고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을 수 있다. 거기에서 대통령실의 말을 거역했거나 또는 본인의 생각을 좀 고집하면서 뭔가 트러블이 있지 않았는 이게 이틀 연속으로 계속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오늘 급작스럽게 사의 표명을 한 것과 그리고 대통령의 수리와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이 지연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깊이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좀 흘러나오겠죠. 다만 벌써부터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보수정부 때 MBC 사장 지냈던 인사들 또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 정부 하는 거를 보면 이런 것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야, 사의 표명에 내가 수리해 줄게. 그래서 일단 이걸 건너가. 그러면 불발이 되죠. 내일 모레 다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할 가능성, 안진걸 소장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네.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나둘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뭐 박정훈 수사단장님 보고 수사 열심히 하라 했더니 수사 열심히 한 사람 지금 구속시키려다가 무산된 일이 있었잖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좀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정말 잠들기 전에 대한민국이 역전승하는 걸 알고 잠들었습니다. 하도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너무 처참 뭐 100표차 비슷하게 났으니까요. 뭐 이동관을 꼼수로 잘라놓고 다시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짓까지도 저지르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그러니까 그게 경질성 의미로 왜 이렇게 장악 제대로 못했어 라고 사의를 표명을 했던, 또는 탄핵안을 피하기 위해서 방송 장악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의를 표명했던, 분명한 것은 탄핵안 꼼수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또 꼼수를 낸 거거든요. 이런 기술자들이라면 이동관을 다시 내세워서 보란듯이 야권에 허를 찔렀다면서 그런 공작적 행동을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기술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잔꾀 부리지 마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국민은 늘 옳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국정 기조를 전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 그러면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이걸 돌아보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이번에는 어떤 장꾀를 써서 피해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검사 수사도 그따위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국정 마비 상태 아닙니까? 거의 국가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본질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국정기조 바꾸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모른다. 그 국민들께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든 민심을 듣고 그 민심을 쫓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뭐 김태우 구청장 그 보궐선거에 또 내보낼 때도 또 사면 복권을 꼼수 써가지고 내보내서 또 18%로 지고, 또 엑스포에서 이렇게 대참패를 거두고 나서도 또 이동관 위원장 갖다가 또 꼼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꼼수 사태냐 아니면은 뭐 본인이 항명성 사태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동관을 통해 가지고 방통위를 장악하려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물러날 곳이 없고요. 저는 더 이상 꼼수만 계속 지속하면 더 국민들이 더 화가 나서 더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심을 쫓아가든지, 그걸 못하겠으면 전 본인이 결단해서 더 이상 저는 그럼 대통령직을 본인이 뭐 그렇게 수행하는 것도 귀찮고 관심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더 이상은 그 자리에 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성찰하지 않으면은 전 레드라인에 지금 거의 임박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현주 의원 말씀하시죠. 이게 이분의 세계관이에요. 이분은 특수부 검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왜 특수부 검사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냐. 한번 보세요. 피의자를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회유해요. 그죠? 그래서 엄청 잘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다 뭐 해줄 것처럼 막 하고 별건도 막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자백을 딱 받아내요. 그날로 바로 엄청난 회식 파티를 합니다. 우리 성공했어. 보냈어,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영장 칩니다. 그냥 뒤통수 때리는 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분이 정치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토사구팽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를 그냥 일상적으로 합니다.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라요. 그 뒤에 보세요. 안철수, 나경원, 그 다음에 지금은 심지어 전 윤핵관 싫어하지만 윤핵관들도 곧 토사구팽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떠한 의리도 신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갖고 있다. 특히 이 특수부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요 처음에 본 게 뭡니까? 고발 사주지 않습니까? 이 고발 사주를 우리 그냥 예사로 넘어가지만 고발 사주의 면면을 보면요, 야 이게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뒤에서 이런 나쁜 짓들을 검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느냐? 그 김웅 의원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와, 말이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들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고발 사주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법 활극들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극과 이 활극의 점철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 뭐로 가도 이기면 된다. 내가 이기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세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임명해서 검찰총장이 되면서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보수를 괴멸시켰어요. 근데 보수 쪽으로 가갖고 보수의 차도살인 도구가 되겠다라고 해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차도살인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쏘은 거예요, 보수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 보수가 돼가지고 보수를 속이고 다시 지금 또 이 짓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권력을 잡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완전히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농락당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걸 쭉 보면 지금 이것도 방통위 사건도 틀림없이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언론을 장악하는 거, 그것만 달성되면 나는 이게 이기는 거야. 그래서 총선에서 전부 다 싹쓸이하고 이기면 되는 거야. 설사 총선에서 지더라도요, 저는 틀림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잡아놓고 난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방금 민주당 과반 의원들도 긴급声明을 냈는데 보니까요, 이게 그 고위공직자들은 장차관들은 그만 사표를 낸다 해서 바로 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임 중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형사 고발이 돼 있으면 그걸 체크하게 되는데 이동관이 마침 여러 건은 고발이 돼 있어요. 공처에도 고발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의를 표명하면 안 되는, 아니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내자마자 수리했다면 사실 짜고 탄핵안 피하기 위한 꼼수인 것도 분명한 거고, 탄핵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절차가 진행된 거잖아요. 저번에도 진행됐었고 이번에도 예고가 됐는데 마치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또 사표 실권이나 권한을 남용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임 중에 불법행위 있었는데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고발도 되어 있고 형사상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 이동관은 뺑소니라는 거고 윤석열은 뺑소니 공범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제가 지적해야 될 게 아침에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을 또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동관이 탄핵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어찌됐든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통과된 법도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겁니다. 이제 연말에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할 이런 수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계속 속이고, 최근에는 잔고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 여사라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거기서는 기소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난립니다. 명품 가방 대놓고 수사한 것도 걸렸고. 그러면 진짜 국정 운영이 손 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유권 해석을 누군가가 내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수리를 했다.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절차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정무직 장관이고 대통령이 수리를 한 순간 그 장관의 사표는 수리가 됐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탄핵안 표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아무리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관 자리에는 아직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그래서 탄핵안 표결을 하면 그건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유권 해석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신은규 변호사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은 유권 해석을 할 때 그 권위 있는 기관들이 있죠. 행정부 내부에서도 뭐 법제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은 뭐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거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사실 지금 이동관 위원장의 이런 꼼수 사태, 이것이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헌법상의 국회의 권한인데 이걸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유권 해석을 누가 하느냐, 저는
헌법재판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 최종적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들어가서 그 사건에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걸 다 총체적으로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거에도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법 위반하고 만약에 전 이거 김행 후보자 임명을 했더라면은 전 이거 바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저는 탄핵 사유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거랑 유사하게 이번에도 이 방통위원장의 이 꼼수 사표 마치 그 배구에서도 토스해주면 스파이크 때리듯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국회의 탄핵소추라고 하는 그 헌법적 권한 여기에 대한 절차적 방해행위냐의 여부가 전 당연히 쟁점이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양평단 논란부터 해가지고 뭐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부터 해가지고 뭐 논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는 지금 점수 포인트를 쌓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들의 한계와 그 인내심의 한계도 저 언젠가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동관의 이 꼼수 사태 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이동관 그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지 여부 여기에 지금 달려있다 저기 봅니다. 근데 정기환 대표 저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지라도 일단은 국회가 예정대로 탄핵안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하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다시 또 들어. 이동관 사표 수리 이렇게 이제 딱 나와요. 속보가. 그러면 사표 수리됐네. 이렇게 하고 만약에 표결 절차를 중단하거나 안 해버린다고 칩시다. 나중에 용산에서 수리한 적 없는데 이러지 말한 법 있어요? 그러면 아니 수리라고 속보가 떴는데 그 기사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사인한 거 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믿어요 이 정부를? 이제 그 정도로 불신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탄핵 의결을 해야 한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가장 바쁜 데가 아마 국회의장실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의결을 하자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소추 의결안을 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은 이거를 이제 집행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리적 판단을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저는 할 것 같고 만약에 탄핵 의결이 되면 의결이 되는 것으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상태가 저는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마 국회의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것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실행했을 경우에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에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을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이 탄핵안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저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임명 잘못됐다. 국민들 뜻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출연해 주신 평론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도 또 악수에 악수를 하나 더 떼놓고 김건희 명품 선물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도 또 더 떼놓고 그리고 꼼수 사태를 받아들여서 또 더 독한 사람 또는 비슷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가면 총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총선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정권이 존재 기반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이번에 2030 문제, 김건희 명품 선물 문제 그리고 이동관 꼼수 탄핵 문제 거기다가 꼼수에 꼼수를 덧붙여서 야 나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계속 keep going 고집을 대통령이 피운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이미 왔기 때문에 총선은 무슨 총선이나 끝내자 이런 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갈 가능성이 나는 그나마 없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요. 원래는 말이죠. 처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발의를 했을 때는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 소추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만 직무정지되고 뭐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수리를 하는 순간 거기다가 국회가 이미 보고를 다 한 상태에서 이미 국회 절차가 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수리를 한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 이게 지금 이동관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헌정질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동관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와 관련된 국회의 민주적 통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지금 엄청난 지금 충돌이 지금 생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이걸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제 프레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까 그 방통위에 지금 2명만 남긴 상태에서 형해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이거 자체가 위헌이거든. 제가 볼 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근데도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 헌법 정신 위반이 이미 이 자체가. 그런데다가 언론의 자유는 여러 가지 이 어떤 대통령이 공범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이동관 위원장하고의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공동행위,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돼서 헌정 질서 중단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 위헌 사유, 위법 사유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자초하느냐, 저는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한 평가합니다. 말씀만 보태자면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참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또 뭐 거부권 행사한다로 또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거부권도 한 5번째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국회 입법권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라면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3권 분립.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거부하는 이런 본인이 왕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지도자는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이제 거의 임계치에 온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도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가를 이렇게 마비 상태로 만들면서 방통위부터, 즉 국가기관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수사의 편향성과 과잉성은 뭐 그것도 이미 지적이 거의 끝났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참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전 인식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실 수석 인사나 실장 인사도 그따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 알기를 정말 뭐로 아는 것처럼 전 거기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경고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거의 레드라인에 저는 이제 임박해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위헌적인 국정 운영, 전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은 굉장히 말로가 저는 비참해질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보태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이 힘이 빠질만 거 빠졌고요. 일단 집권 여당이 통제가 안 됩니다. 윤핵관도 통제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검핵관들이 나서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거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뭔가 대단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사한다? 한동훈 장관 정도 나와가지고 언론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쇼잉 보여주게 하는 거, 그 정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정권의 지금 국정 운영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그것이 외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종합해보면 이미 이것은 권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한 추진과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겁먹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동관 이 사태도 대통령이 꼼수를 부리고 싶어서 부린 게 아니라 뭔가 내부에서 사단이 나고, 그 사단의 결과로 먼저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을 막는 수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으로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나라가요,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엊그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엑스포 유치, 그렇게까지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견된 패배하고 예상치 못한 참패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놓고 겨우 29표예요. 자기 지지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119대 29가 뭡니까? 부산 시민들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 터졌을 때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정보력도 제대로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보기관이 어땠습니까? 정보기관 외국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정원장, 차장 다 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뭐 돌아가야 일을 하죠. 대가리들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밑에서 무슨 정보를 열심히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정보기관이 완전히 지금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판단하고 분석 못하지요. 외교 부재, 외교 무능, 정보 부재, 정보기관 무능. 거기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고 민간인 불러서 그건 부른 거예요. 왜? 오늘 이 선물 가지고 갈 겁니다라고 사진을 띄웠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거 받아먹겠다고 들어오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어디 시내 카페입니까? 대통령 사저 아닙니까? 관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걸 들어오라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세상에 몰래카메라를 차고 들어가는데도 검색이 안 돼요. 왜? 야, 내 손님인데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이제 1년 반 됐는데 이현주 의원. 네. 이 엑스포도요. 이미 사실은 그 외신에서 다 나왔었어요. 네. 저는 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힘들 텐데 이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 리야드 왕립위원회라고 사우디의 그 추진위원회 같은 데가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예요. 자기들을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한 나라가 122개국이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 명단을 올려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왔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 외신에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기사가 나오는가 해서 우리나라 언론을 봤거든요.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뭐 박빙이다, 역전한다 이런 것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상하다 이거 완전히 다른 나라들의 어떤 이 언론 세계하고 따로 놀고 있다. 나중에 딱 두 군데 나왔어요. 뉴스버스하고요. 네, 뉴스버스. 굿모닝 충청이라고 약간 진보 성향의 언론이 있어요. 그 두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해서 하도 열받 도대체 이 언론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대통령 아마 몰랐을 것 같아. 끝까지. 그러니까 보고를 아무도 안 한 거죠. 설마 몰랐겠어요? 제가 그냥 그 왕립위원회 홈페이지랑 미국이나 이런 데 외신 보고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 알았을 텐데 보고를 아무도 안 한 거고 대통령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사과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전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상황이 돼 있는데 알면서 빨가벗었다 다 알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나라가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저는 심각한 상황에 왔다. 나라가. 아무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더 하나 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엑스포 대참패한 이후로 대국민 담화를 느닷없이 했어요. 그렇게 기자회견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뭐 그러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는 지금 사과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건 또 무슨 쇼인가 예. 참 궁금해요. 많이 듣기 싫으니까 짧게 한번 들어봅시다. 뭐 길게 하지 마시고. 예.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또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이렇게 해왔고. 끊어요, 끊어. 만나면 뭐 하냐고. 자, 근데 네. 만난다고 표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저 부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오셨으니까 이장님, 네. 저 사과 왜 갑자기 하게 됐을까? 정말 그 배경이 궁금해요. 사과라고는 당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했을까요? 겁났죠. 이럴 줄은 진짜 몰랐죠.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뭔가 또 다른 꼼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꼼수입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직접 예. 들어보고 아니, 싶어요.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저게 어떤 걸로 보이냐면 그냥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미안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지금 장난질을 전 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왜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에 대해서 거의 뭐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 아닙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아니 주변에 관심만 노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시간 얘기하면 본인이 59분 얘기를 하고 또 가끔씩은 책상을 4-5번씩 내려치면서 쾅쾅쾅쾅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도자를 잘못 모시는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을 임명한 사람이 또 그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결국에는 본인의 문제다. 근데 저는 저 사과는 뉘우침이라고는 저는 1도 느껴지진 않습니다. 말장난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저 발표를 했고 본인이 사과를 하는 거기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예산이에요. 지금 2년에 걸쳐서 6천억 가까이 썼지 않습니까? 올해만 예산이 3,300억 이상 편성이 됐고 여기에는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 편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샜다는 거예요. 한 2천억 정도를 추가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 도저히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예산 편성을 감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국내에 쓰는 겁니까? 해외에 쓰는 겁니까? 해외에 수천억의 돈을 써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의심가는 대목이 좀 없습니까? 국가 예산을.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저 사건이 터진 것과 이번에 예산 편성과 그리고 ODA 자금, 이제 해외 원조 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볼멘 소리가 정부로부터 들려 나오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어뜨거라 큰일 나겠다 이거. 그리고 박빙선거도 아니고 또 5년 뒤를 예상할 수도 없고 완전히 참패한 상황에서 돈은 엄청나게 써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급하게 사과한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 정말 사과해야 될 이태원 참사나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뭐 잔고 조작이 10원짜리 한 장 폐준 적 50억 사기를 받았다고 큰소리 쳤는데 실제로 그 최은순 김건희 일가는 그 잔고 조작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법원에 위조된 사무소를 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을 속여먹으려고 걸렸거든요. 거기다가 50억 이상의 차익을 남긴 거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친구가 큰 소리 쳤는데 저도 이 사과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진정성 있는 사과로 생각되지 않는 게 일단은 부산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너무 커가지고 총선에서 부산 경남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했다는 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평범한 해석이죠. 제가 오히려 거의 이 공직사회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제보는 정기환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이 29표에 5,744억을 쓴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 ODA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거예요, 작년 올해. 그래서 ODA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누적해서 또는 계속해서 몇 년 중장기적으로도 지원이 가잖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특히 무상증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뭐 갑자기 몇 천억을 더 늘려라 해갖고 공무원들이 난리가 나고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면 29표 얻으려고 알려진 5,744억에 ODA 예산을 엄청나게 무리하게 늘렸다. 그걸로 추궁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마치 본인들은 정말 국가에 대한 충정으로 본인은 그래서 열심히 정상들 만나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해서 억지 사과를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보내준 글에 있습니다. 네. 어제 어떤 패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덮으려고 사과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제가 한번 그 말씀 듣고 놀란 게 조일출 박사라고 예산 전문가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몇백억 그 엑스포 유치 예산 잡았잖아요. 내년도 엑스포 관련 예산이 정부가 잡은 게 5억이래요. 아니 그러면 엑스포를 유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5억밖에 안 잡겠어요?
안 될 걸 알고 잡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그랬으면 사기친 거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저는 진짜 몰랐나 보다 했는데 그건 좀 이상하네요, 정말로. 그러면 이게 사기친 꼴이 되는데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네, 생각보다는. 근데 이거 ODA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의사결정 체계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군주제고요. 네. 왕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오일머니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또 돈이 많고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우디하고 그걸로 이렇게 가랭이 찢어지게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라는 의사결정이나 그 판단 자체가 매우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판단이다. 이미 이탈리아는 애저녁에 포기를 하고 그냥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고 막 해도 때가 있는 건데요. 사우디가 그렇게 나와서 ODA 예산이나 이런 걸로 막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 우리가 그걸 무조건 따라가려고 대통령이 막 무슨 왕처럼 막 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의사결정에서의 기준점이라든가 우리나라 예산의 체계라든가 이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딱 보고 할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택도 아니게 져버리긴 했지만 이걸 그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분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150개국의 정상들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표고에 29표 나옵니까? 그럼 본인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는 저 사과가 말장난이라고 확신하는 게요. 동시간대에 나온 인사 보십시오.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이관섭, 유병호랑 문자하다가 들킨 분 아닙니까? 그렇죠. 수석 출신. 한호섭, MB 슈퍼 딸랑입니다. 거기다가 황상무, 이분도 원주윤회관 딸랑이거든요. 이도호는 뭡니까? 이분은 평론하면서 대통령실 찬양만세 하다가 대통령실 들어간 대변인이 지금 홍보석 됐거든요. 아니 6명 중에 4명을 다 자기 딸랑이들을 승진시키는 이런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저런 사과를 하면 이거 국민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저거에 대해서는 뭐 아뜨거라든지 부산 민심을 생각한 거 아니고요. 완전히 이건 국민을 갖고 노는 거의 말장난 사과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과를 했을까? 김건희 덮으려고?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그동안 사과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개사과 있어요. 전두환 옹호발언 대선 때 했다가 사과했는데 뭐 인도 사과 그 강아지 새끼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토리 뭐 해가지고 인도 사과다. 지금 국민들 속 뒤집어 놨었잖아요. 절대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은 국민들이 덜 고생했는데 저 사과를 저렇게 해서 사과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 최근에 어떤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장모가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뭐 장모고 이런 문제였으면은 뭐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과해야죠. 제가 그런 부분까지 깊이 몰랐다. 가족 문제를 잘 못 챙긴 거 죄송하다. 앞으로 더 주변을 살피겠다. 사과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법원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얘기하지 않는다. 자, 김건희 씨가 민간인 만나서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받았겠습니까? 뭘 또 이런 걸 가져오세요. 그전에도 받았다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저께 막 사기 샤넬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만나주잖아요. 계속 받았잖아요. 받았을 거라고 국민들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딱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사과해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공직에서 활동 못하도록 제가 배제시키겠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사과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유튜브는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뭐라고 지랄을 해도 이제 가만히 계시겠네요. 유튜브 신났네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사과해야 될 때는 사과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가 그렇게 한 번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손 한 번 내밀지 않으면서 이거 뭐 왜 사과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또 무슨 꼼수인가. 이제 국민들은 항상 뭔가 가끔 가다가 정상적으로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뭐지? 어제는 안 마셨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당최 뭔가가 앞뒤가 안 맞게 돌아가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그러는데 이제 참모들을 싹 바꿔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과고 또 사과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죠. 적어도 그때는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참 민심을 몰랐네요. 그런데 국민은 늘 옳다.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홍보수석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저 말 했을까요, 이현주 의원? 국민은 늘 옳다? 아, 나 안 믿기는데. 네, 저런 얘기 정확하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 각색을 좀 하지 않았을까. 저런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앵커님.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만약에 저렇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행동이 전혀 아니 저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쭉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죠. 근데 사실은 그때라도 바뀌었었어야 돼요. 그 참패하고 나서. 근데 그때가 이미 이제 10월 중순 아닙니까? 근데 10월 중순에 참패하고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벌써 그 이후에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실기를 거의 하고 있다. 이제 이걸 민심을 회복하기가 거의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신득이 변호사, 왜 저는 저 말을 못 믿겠냐면요. 홍보수석은 대통령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바이든 날리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새끼는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미국 국회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새끼들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국회를 갔어요. 국회의장도 만나고 정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어야죠.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홍보수석이 저거 가미하고 변색하고 윤색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 안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서 홍보수석이 국민은 늘 옳다? 저런 말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뭐 홍보수석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뭐 인격이나 퍼스널리티까지 제가 뭐 건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제 쭉 그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외견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저분의 본질이 그냥 인격이 저런 사람 아니냐라는 이제는 거의 확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의 그런 것들이야 뭐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하지만은 이제 이쯤 한 1년 6개월 해왔으니까 이제 거의 저는 인격에 대한 평가는 거의 끝났다. 그래서 저분은 제가 보니까 말로는 온갖 멋있는 말 다 합니다. 근데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혼자 다 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검사하면서 뭐 사기꾼도 때려잡고 재벌기업 총수들 죄 짓는 것도 때려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기꾼들도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말로만 평가하면 다 좋은 사람들로 보여요.
근데 뒤에서 하는 짓은 다 나쁜 짓이고 사람 등쳐먹고 그 피 빨아먹는 짓을 하니까 그분들이 처벌받는 건데 전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한 거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당무 개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선고한 거 본인이 구형했죠. 본인이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로남불식으로 해온 게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거룩한 말을 해도 그걸 믿을 만한 국민이 이제 있습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해도 지지해주겠다라는 무지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전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에서는 전 평가가 끝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제가 좀 흥분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앵간해야죠. 보배님, 스픽스 혈압약 파세요. 제가 정말 그런데 지금 명품 문제도 말이죠. 김건희 씨가 대선 때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 하나만 충실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번 들어봅시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표정과 그랬는데 저 바로. 저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게 12월 26일이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할 때 내가 정권 잡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하는 전인가요? 경선 결과 이후 자, 확정되고. 내가 정권 잡으면 그래요. 저 때만 해도 그냥 뭐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최 목사 만나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남북 문제 내가 좀 나설 생각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죠. 들어볼까요?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큰 전화도 같이 그렇게 할 일 하시고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 자꾸만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현주 의원님, 그 약속은 다 어디 갔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그 특수부 검사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세계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거의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바뀌게 되면 해명이라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래서 이랬다라든가 뭐 사과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면 그냥 그런 일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막 버젓이 꺼내고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리고 이기면 되는 거니까 저것도 선거 이기면 되니까 무슨 거짓말이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그래서 검사 시절에도 사실은 좌천되고 했던 게
이게 무슨 탄압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검사로서의 어떤 법률가라고 하면 검사든 뭐 변호사든 판사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소양이 어떤 강직함 같은 거, 원칙주의자 같은 이런 면모들인데요. 이분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 하신 얘기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 청문회 때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무슨 말이었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인기를 얻게 된 계기가 뭡니까? 나는 사람을 뭐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갔는데 보니까 사람을 따르지 않기는커녕 사람을 자기는 안 따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없고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걸 하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왕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왕도 무슨 철학은 있잖아요. 신욱기 변호사, 차라리 김건희 씨를 통일부 장관 시키면 어때요? 근데 저는 보수 정권이 가장 잘못된 게 저는 MB 정부 때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MB 정부 때부터 어떤 인식이 만연하면서 대선 후보가 됐냐면은 좀 도덕적으로 흠결 있으면 어떻냐, 능력 있으면 되지라는 인식으로 MB를 대통령 뽑아놓고 나니까 지금 그 후과가 전 여기까지 밀려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저런 말이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키워준 사람도 MB 정권이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정권까지 잡게 된 겁니다. 저는 사회부 기자들은 사건을 취재하니까 사건은 거짓말 안 하고요. 경제산업부 기자들은 현황표를 가지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정치부는 말을 가지고 기사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 선거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저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이거는 신용거래를 하는 겁니다, 국민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와서 좀 대답 좀 해보시라는 거죠. 이 사태가 이렇게 됐고 본인의 배우자가 버젓이 나와가지고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는데 저거 시점으로 보십시오. 아까 서울의 소리가 2021년 11월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나와서 얘기한 게 2021년 12월 아닙니까? 불과 한 달 전에는 이명수 기자한테 뒤에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선 이후에도 조용한 내조하겠다? 근데 이번에 그 촬영이 돼서 나온 걸 보면은 자기가 지금 통일부 장관,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나와서도 그랬죠. 그냥 비대위원장 시키라 그랬어요. 그냥 국민의힘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막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정치 불신과 혐오, 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말로 이제는 진짜 인간성에 대한 진절머리가 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고 하기가 싫으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마시고 더 이상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신다면은 좀 중대한 결단을 전 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촉구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저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자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나 정황이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를 해서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보통은 뭐 우리 남편이 집권하면 또는 우리 세력이 집권하면 그러지 내가 집권하면이라 말 안 해.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7시간 녹취록에 나는 이명수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 하니까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라고 오딩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것도 아니고 뭐냐면 본인은 나는 지금 대통령으로 너무 바쁘니까 캠프에 우리 오빠를, 그러니까 오빠도 이미 경선 캠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도. 왜 그 녹취는 그러면은 그 나중에 다음 우리 정치본색 때 한번 같이 공개 한번 하시죠.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방송,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 명품 수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왜 자꾸 사오세요? 여러 번 받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거기서도 왜 내가 뭐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뭐 거의 뭐 대통령 행세를 하는데 그 장소가 코바나 컨텐츠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관저로 이전하기 전이어서 작년 6월에 어쩌서 코바나 컨텐츠 만났다라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또 어떤 이야기냐? 자기는 완전히 손을 뗐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버젓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민간 사기업에서 이미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라는 여러 그 불법 인사 또는 인사개입의 통로로 또는 여러 그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비리에 관련해서 코바나 컨텐츠가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고 조작을 직접 한 사람이 김혜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 감사를 3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외부 인사를 응접을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노비나 또는 명품 수수나 뇌물 수수가 이루어졌으면 이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코바나 콘텐츠에서 손 떼겠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했을 때, 그리고 법무장관 비리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을 잃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해버리는 거 봤을 때 완전히 최순실과 김건희 씨의 범죄나 비리 또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가스라이팅이나 지배받고 있다. 그럼 국정농단은 국정개혁은 더 심하게 장되고 있다라는 정황상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요. 그 이분이 대통령 그 보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분위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데 이분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했던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시, 그 이분을 주변 둘러싸고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옹의했던 사람들을 한번 몇 면을 우리가 다시 거슬러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예를 들면 충북의 박덕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분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 제가 정진석 의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통점이요. 접점들이 다 있어요. 모두가 무슨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뭐 그냥 그게 뭉개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냥 수사를 엄청 세게 받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없는 걸로 끝났다든가, 다 그런 사람들.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사람은 전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대통령 되겠다고 정치 개시 선언을 하고 나서 옆에 붙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미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말로는 사법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떠들지만 실체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왔던 게 본부장 비리 의혹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런 게 의혹이 제기되고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는데, 이걸 가지고 단정적인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뻣뻣하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데 이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다 예견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다시 탄핵 이후에 달라지겠다, 반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무릎 꿇고 난리를 쳐놓고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정권이 좋게 끝나기가 어렵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들과 국민의힘이요 반드시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 또 국민이 퇴진을 시키든 탄핵을 시키든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집단 세력이 보여줬던 이 보수 정치를 정말 천박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놓고, 저는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보수는 전통을 강조하고 그리고 관용 정신이 있고 뭔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하면요, 거의 사기꾼 집단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거들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권력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지 마음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죄를 어떻게 저는 국민들께 갚을 거냐. 그러다 보니까 집권 세력이 보수 집단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니까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생존 수단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좀 남이 어려운 사람 손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고통이 있으면 함께 나눠야 돼. 어떻게 하면 내 혼자 살아야 되지. 이거는 진보가 원래 건방지고 그냥 똑똑한 소리 하고 까불고 다니는 거 욕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사기꾼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거냐고, 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 그러면 이들이 지금 내세우는 유일한 논리가 뭐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좌파 준동 세력이에요. 때로 좌파들끼리 몰려있네. 좌파 언론이.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요. 북한 공작금 이야기 이따위 수준으로 하면서 본인과 반대되는 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취급하는 이 보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좌우의 날개 중에 한 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과 국정 운영 세력들이 가장 크게 죄악을 지른 것은 대한민국이 원래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의 좋은 면을 깡그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가 10월 25일에 탈당을 하고 지금 미심 동행으로 제가 정통 보수 재건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제가 1년 6개월을 겪으면서요. 참 저는 한마디로 그냥 사기 정권이라고 봐요. 사기 정권. 그 사기가 뭐냐면요. 사가 대통령의 정당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기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의 기회주의예요. 이거는 누구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익 집단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복구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지금 나와서 힘든 길을 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정당의 사유화로부터 시작된 이 국정농단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림자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저런 행동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의 레임덕에 전 이미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국민의힘에서 제가 탈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딱 하나 그냥 기회주의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끊임없는 기회주의로 권력만 준다 그러면은 쫓아가는 무슨 이념이나 가치나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이익만 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동료들한테 등에 칼을 꽂든 뭘 꽂든 그냥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게 정치입니까? 공적 의식이라고 공화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공공의 의식이라는 것은 일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니 이것이 어찌 보면 사기꾼의 소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건 정치도 아니고요. 정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업을 해도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업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라는 망가지고 완전히 정치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는 이 주범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번 총선 때 이건 뭐 법률적 정치적 심판을 넘어서서 전 역사적 심판까지 해야 된다. 이건 역사의 심판으로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예. 김대호님, 용산 관저 이사 차일 피일 미룬 이유가 뇌물 더 받으려고? 김남희님, 최순실이 제일 억울하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박정일님, 김건희 목소리 들려주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가요. 하늘을 찌릅니다. 아싸님, 사우디 방문해서 뇌물 엄청 받아먹고 엑스비우치 핑계대고 해외 명품 쇼핑이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걱정만 쌓이는 나날들인데요. 오늘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벌거벗은 임금놈 아이디가 그런데 아주 재치 있게 글도 보내셨어요. 신변님 저 부르셨어요? 상식 있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까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하시니까 이분 아이디가 벌거벗은 임금놈인데요. 오늘 한 칼럼이 그렇게 제목을 뽑았더군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냐. 우리가 참 잘 알잖아요. 그 이솝우화. 이제는 뭐 모르는 분이 없는데 제가 그거 뽑아왔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뭡니까? 본인만 몰라요. 다 아는데 옷을 벗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떤 알랑방구들이 있습니까? 옷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정말 비단 같습니다. 그 어떤 어린이가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옷을 벌거벗었다라고 하니까 그때야 깨닫더군요. 그런 국민들이 이제 돼야 됩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저 무도한 정권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무도한 세력은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참 마칠 텐데요. 마치기 전에 각 패널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속지 말자라고 하냐면 속임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를 하려면 그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그게 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예를 하나 어떤 걸 드냐면요. 부대 열중 시험입니다. 부대 열중 시험 맨 처음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잊어버렸겠죠. 뭐 처음이니까, 대통령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그래도 그런 거 다 써져 있으니까 좀 보면 되는데 안 봐요. 그래서 부대 열중 시험을 놓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군대를 안 갔다 온 박근혜 여자 대통령도 했어요. 부대 열중 시험을. 근데 본인이 안 했어요. 그 밑에서 당황한 지휘관이 대신 부대 열중 시험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해야죠. 그 다음에도 안 해요. 그 다음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대 열중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예 이제 이번에는 지휘관이 부대 열중 시험 합니다. 대통령이 실수로 부대 열중 시험라고 하는 것을 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규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네 완전히. 예. 그래서 그 뒤로는 부대 열중 시험을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전체건축국가 왕이 생각하는 겁니까? 뭐류?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바이든 날리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당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 쉽다. 사과하면 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검사를 오래 해서 입에 욕이 붙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엉겹결에 나갔고 옆에 카메라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참 잘못하게 됐다. 앞으로 내가 더 은행에 조심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실수한 것을 저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면 그건 나라에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오히려 MBC가 욕먹는다니까요.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해버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당황하고 놀라겠습니까? 부대 열중 시험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개사과지. 그야말로 개사과지. 지금 또 자기 아내가 명품 받은 것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과해야죠. 만약에 사과 안 하면 자, 안익걸 소장님. 예. 이제 국민들이 한계에 왔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2016년, 17년 그 뜨거웠던 6개월 동안에 촛불 시민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야권 또는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한 80% 안팎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모아져야 되는 거고 또 뭐 몇십만 몇백만이 길거리 쏟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들 생업도 엄중하고 민생고도 심각하니까 또 아직은 정권 1년 6개월째니까 바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나 이 저항의 마음이 2010년보다 작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분노를 한다는 분들이 그 2010년대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국정 전환 안 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한동훈처럼 전국을 세금으로 돌아다니면서 팬미팅이나 하고 야당 욕이나 하고 다니는 이런 국정 행태라면요. 저는 언제든지 공기가 일어나도 일어난다. 그리고 총선 때 불같은 심판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공지구 비리 정말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빨리 국민께 석고내지 하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판단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2016년, 17년에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세상이 바뀔 것 같았고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이미 판단과 평가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열받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2016년에 다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막 촛불 들고 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혜로워져서 이 총선이요. 중간평가,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의 중간평가인데 이제는 총선이 마치 내각제처럼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사실상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국가를 갖다가 안정을 시키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연합이나 이런 어떤 그 대안으로서의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는 어떤 이것을 이게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것은 내 세상이야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민중화학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그 분노 그리고 또 민생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정치는 결과로 책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국민들께 너무 참 죄송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참 어떻게 저도 가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좀 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역사적 심판을 저는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넘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오만과 독주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이 공적인 역할만 안 했으면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별의별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잠을 못 이루시고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그걸 해결할 열심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양평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해먹을 열심으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저는 그런 정통 보수 세력을 재건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저 독주를 막아야겠다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님 마무리 발언 듣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인 소유물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본인 게 아닌 이상 국민들이 다 권한을 위임해서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또는 국정운영 세력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이 또는 이제 평론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좌파로 몰려야 될 만큼 정말 잘못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비판받아야 될 만큼 안진걸 소장이 정말 반국가적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좀 잘하라고 조언해주고 정말 충고해주는 것을 그렇게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언론 스픽스로 출발했지만 지금 3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하고 많이 봐주고 1조회수가 지금 백운경크 진행하시는 이런 프로는 수십만 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결국 바르고 옳은 누군가에게 지지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정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찬양하고 축켜 세우고 추앙하는데도 왜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언론이 결국 권력과 정권에 기생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결국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결국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리면서도 그렇게 오해받으면서도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굴종하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뭔가 나눠줄 이권에 정말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편성하면서 살 거냐, 이것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 선택이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책임지고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정치도 비판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가진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게 떴습니다. 아이고, 뭐 그랬겠죠. 근데 저는 이거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머니투데이 발로 올라왔는데 머니투데이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딴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뭐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건 인정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무슨 수인가 저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동시 접속 어제보다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32,850 기록을 세웠는데요. 우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수도 방송 전에 63만 9천 명으로 출발했는데 방송 중에도 많이 구독자 새로 구독 눌러주셔서 64만 529분 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서 빨리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HJ님, 이제 사과만으로 안 되죠. 나라 팔아먹고 아예 망하게 생겼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우리 애들도 살아야죠. HJ님, 디오로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으로 제 마음을 대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하죠. 수지사랑이님, 벌거벗은 임금놈 아이디 쓰시는 분, 도원님,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최정호님, 오늘 이장님 말씀이 너무 눈물나게 하는 날이네요. 우리 아이들 어쩌나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다는 걸 가르쳐 버렸으니요. 최수환님, 사기꾼 집안인데 주변에 꼬이는 사람들이 다 같겠지요. 한탕주의 머리 굴림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인간들. 장모는 장고 조작해가지고 징역 살고, 딸은 학력 조작해가지고 사과하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뭔가 쓰였던 거죠. 예. 자윤이 아이디 쓰시는 분,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그러나 보는 눈도 없다. 보는 눈이 없으니 무슨 일을 올바르게 하겠나. TV에서 애국가만 나와도 가슴이 뭉클하고 떨렸는데 이제 대통령 얼굴만 나오면 내가 부끄러워진다. 그래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자윤이님께도 디에로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스픽스몰 상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형 원방에서 만드는 쌍화차. 여러분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쌍화차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준비된 물량이 다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예약 주문을 받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예약하실 수가 있고요. 12월 11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된다고 하니까요. 예약 주문하셔가지고 따끈따끈한 새 제품 쌍화차 몸도 맘도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요. 다 추천할 만하고 자신 있게 권할 만한데요. 주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달팽이 크림이었고요. 또 고등어도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죠. 24마리가 2만 원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참조기가 있고 방어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참조기도 2만 원이 안 되네요. 국내산 방건조 서민형 참조기, 고등어, 방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광화문 살롱에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유기농 쿠키 세트. 이제 연말에 이런 쿠키 선물할 때가 꽤 많이 있으시죠. 집에서 함께 드셔도 좋고요. 또 연말에 또 술 드실 기회 많이 있는데 술 편한
숙취 해소 효과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스픽스몰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좋은 구매하실 수 있고 우리 스픽스에도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혈압이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현주 의원님, 네. 신인규 위원장님. 오늘 신인규 위원장님 오늘은 뭐 어디 누구 만나러 가시나요? 버스킹 하나요? 오늘은 버스킹은 못 하고요. 저는 지금 창당 작업에 좀 더 속도를 창당 올려야 될 작업. 것 같아서 계속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콘서트는? 그거는 이제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창당 여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찰 정치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죠. 네, 지금 와서 신당 안 하면 그것도 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검찰 시대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다시 들어가는데 몸값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 하길래 그러면 그건 사기지 그렇게 생각해요. 정기환 대표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우리 신인규 창당준비위원장 꼭 좋은 정치 구현해 주시고 이현주 의원도 내년에는 국회에서 한번 인기를 기회해 주시면 고맙고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까지 25,000명 넘는 우리 구독자, 동시 접속 시청자 여러분 계신데요. 제가 백운갱크님께도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 김예지 PD라고 정말 열심히 방송하는 PD가 있고요. 배윤경 PD도 있고요. 배윤경 PD는 대전 출신인데 부모님 아마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문 감독님. 우리 기술 감독도 정말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이 실제 이 방송을 함께 만들고 있으니까 오늘 기록 세운 김에 저희들이 박수 대전 한번. 네. 오늘 32,800 그러니까 거의 기록 맞죠? 32,850 기록입니다. 스픽스 역사상 동접 최대. 다음 주에는 35,000. 저도 요거 한 그죠? 말씀만 네? 드리면 제가 엊그제 KBS 출연하다가 이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 거기 나갔을 때 동접자가 300명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스픽스는 이제 3만 명이 본다는 것은 아무리 권력에서 그 국민의 방송을 박민의 방송으로 만들어도 이 100배가 더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민심과 함께 가는 이런 거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 저는 그걸 수치적으로도 지금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32,000명 돌파됐다는 건 스픽스에 너무 감사드리고 23,000.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만 더 하면 그 이제 국제 정치 관련해서 사실 위즈덤 스픽스에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막 현안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재밌을 텐데 그래서 많이 들어가셔서 지난주에는 미중 패권 전쟁하고 전망에 대해서 했었고요. 아마 이번 주는 그 경제 안보라든가 아니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음에 잘하려면 사실은 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심판에 대한 의사들이 많이 굳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잘하려면 그래도 국민들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국제 정치에 대한 식견 지금 뭐 박사 과정도 거의 다 마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지식 채널로서 저희들 스픽스 채널에 가시면 위저덤 스픽스라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현주 의원 강의가 10강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고 그리고 정말 크게 우리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시청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5,000명까지 유지해 주시는 동시 접속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3만 5천. 끝으로 이 오늘 최고 동시 접속자 수 우리가 32,850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방송하느라고 제대로 못 보는데 우리 애청자님들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은주님 또 정어리 한 명 추가위원님도 확인해 주셨는데 32,876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은주님이 정확하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니까 32,876명이 아마 공식적으로 동시 접속 최고 기록일 겁니다. 이건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플레이보드나 이렇게 유튜브 집계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 백운계 정치본색이 유튜브 뉴스 정치 쪽에서 5위더라고요. 오. 5위. 곧 1위로 지상파 갈 일위로 거예요. 일위. 일위가 뭐죠? 견주어도 전혀 1위가? 손색이었고요. 예.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접촉사 전국 방송에서 5위를 했으니까 예. 아마 영향력이라고 하면 웬만한 지상파 종편을 보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예. 때로는 모든 종편 지상파가 다 우리 아래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동시 접속이 3만 이상인 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뉴스공장하고 뉴스 외불쇼하고 예. 스픽스 3개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더라고요. 했습니다. 예. 저도 요즘 거리 나갈 때마다 뭐 스픽스에서 봤다는 분들만 계속 만나고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원래는 지금 이야기한 예. 거 그 세 개 다음에 정치본색이었는데 예. 중간에 하나 끼어든 게 있어요. 예. 서울의 소리. 최근에. 이번에 그 어. 명품 비리 밝혀내셔가지고 예.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님의 시방쇼와 안진걸 TV도 여러분 살짝 광고 안 합니다. 네. 자, 네. 건강한 시방쇼 안진걸 TV 건강한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찾아뵙겠습니다.